손으로 닦아요, 깨끗하게. 시간도 없는데 짜증나게 진짜. 폭우가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한 여자가 청소부에게 소리쳤습니다. 청소부는 이런 일 하라고 돈 받는 거잖아요. 빨리요. 명품 코트를 입은 여자 앞에서 68세 노인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파란 고무장갑을 낀 손이 떨렸습니다. 빗물과 진흙이 섞인 하이힐을 닦는데 빗물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여자는 그 위에서 스마트폰을 보며 서 있었습니다. 노인의 은발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손가락 끝이 시렸습니다. 고무 장갑 안으로 빗물이 스며들었거든요. 무릎은 아팠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댄 지 벌써 5분이 넘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계속 닦았습니다. 그 여자의 구두를, 그리고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의 남자였죠. 비를 맞으며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우산도 쓰지 않은 채로요. 남자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 주먹을 꽉 쥔 채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폭우 속 세 사람, 무릎 꿇은 노인, 구두를 내민 여자, 그리고 멀리서 지켜보는 남자. 과연 이 세 사람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자 사연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의 인생에 행복과 돈복이 가득하시길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서울 강남의 거대한 빌딩이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최상층 회장실에서는 한 남자가 거울 앞에 서 있었죠. 동혁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명품 양복이 걸린 옷장문을 천천히 열었어요. 그리고 그 안쪽 깊숙한 곳에서 낡은 청소부 복장을 꺼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이야. 동혁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젊은 시절 회사를 일으키기 위해 온갖 굳은 일을 할 때 입던 옷이었죠. 거친 천의 감촉이 낯설었습니다. 책상에 놓인 명패가 눈에 들어왔어요. 동혁그룹 회장 박동혁이라고 새겨진 황금색 글씨가 아침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그는 그 명패를 뒤집어 놓았죠.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비서 김 과장이 들어왔어요. 회장님 아직도 이 계획을 실행하실 생각이신가요? 김 과장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래, 결심했어. 하지만 회장님 너무 위험합니다. 그냥 사설탐정을 고용하시죠. 요즘은 신원조회도 쉽게. 그만. 동혁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김 과장 자네도 알잖아. 사람의 진짜 모습은 자기보다 약한 사람 앞에서 나온다는 걸. 김 과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의 결심을 돌릴 수 없다는 걸 알았죠. 내 아들이 결혼할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어. 서류나 조사로는 알 수 없는 게 있거든. 동혁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3개월 전 기억이 선명했어요. 3개월 전 회장님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저는 박동혁입니다. 올해 68세고요. 동혁그룹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 10대 재벌 그룹이라고 하더군요. 직원이 5만 명쯤 됩니다. 저는 이 회사를 40년 동안 키워왔죠. 하지만 제가 가장 공들인 건 회사가 아니라 바로 제 아들이었습니다. 박준서, 35살 아주 착한 아이입니다. 어릴 때 아내를 잃고 혼자 키웠습니다. 아내는 준서가 5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날 병원에서 아내는 생명이 꺼져가는 눈으로 제 손을 꽉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준서만은 제대로 된 사람으로 키워줘요. 돈 많은 사람 말고요. 진짜 사람으로요. 저는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35년 동안 아들에게 단 한 가지만 가르쳤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지위가 아니라 마음을 보라고요.
돈이 많든 적든, 직급이 높든 낮든, 사람은 사람이라고요. 준서는 그렇게 자랐습니다. 재벌 2세지만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직원, 경비분들께도 먼저 인사하고요. 식당을 가면 식당 직원분들께도 항상 고맙다고 말하는 아이였죠. 어딜 가나 항상 먼저 인사하고 감사하다 할 줄 아는 아이였어요. 제 교육이 성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는요. 3개월 전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준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저 여자친구 생겼어요.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35년을 살면서 처음 듣는 목소리였죠.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꼭 만나보세요. 아버지 마음에 드실 거예요. 저는 기뻤습니다. 드디어 우리 아들도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하늘에서 보고 있다면 얼마나 기뻐할까. 사흘 뒤 저는 준서의 여자친구를 만났습니다. 명동에 있는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오후 6시 저는 미리 도착해서 기다렸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준서가 여자친구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소개할게요. 강유진이에요. 여자가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긴 웨이브 머리, 단정한 베이지색 원피스, 밝은 미소. 첫인상은 정말 좋았습니다.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강유진입니다. 준서가 항상 아버님 이야기 많이 해줬어요. 목소리도 공손했습니다. 말투도 차분했고요. 저는 웃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반갑네. 많이 들었어. 함께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유진은 정말 완벽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경청했고요. 불편한 내색 없이 질문도 했죠. 아버님, 회사 경영하시면서 제일 보람 있으실 때가 언제세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직원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때지. 월급날이 되면 회사를 둘러보곤 해. 직원들 얼굴이 환해지거든. 직원들이 행복해하는 표정을 짓는 걸 보는 게 낙이야. 허.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멋진 경영 철학이세요. 준서도 아버님 닮아서 항상 사람을 먼저 생각하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정말 좋은 여자를 만났구나. 식사는 2시간쯤 이어졌습니다. 분위기도 좋았고요. 유진은 식사 시간 내내 밝게 웃었습니다. 준서를 바라보는 눈빛도 따뜻해 보였죠. 식사가 끝나고 저희는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밖은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있었습니다. 레스토랑 웨이터가 문을 열어주며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님. 또 방문해 주세요. 25쯤 되어 보이는 젊은 웨이터였습니다. 저희에게 미소를 지으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답례했고 준서도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유진이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웨이터의 미소가 순간 굳었습니다. 당황한 듯한 뭔가 그런 표정이었죠. 웨이터는 잠깐 유진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못 들었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피곤하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준서에게 물었습니다. 좋은 사람 같구나. 언제부터 만났어? 3달 정도 됐어요. 회사 행사에서 만났는데 제가 첫눈에 반했어요. 준서의 목소리가 행복해 보였습니다. 결혼 생각도 있어? 네, 아버지. 유진이도 저랑 같은 마음이에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좋다. 천천히 서로 알아가거라. 차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죠. 봄밤의 별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이제 좋은 사람 만났어. 당신도 기쁘겠지.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 행복이 얼마나 짧게 끝날지. 다음 날 아침, 저는 어김없이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니 비서 김 과장이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어제 준서 도련님 여자친구 만나셨다면서요? 그래, 좋은 아이 같더라. 밝고 기분 좋은 친구였어. 김 과장이 커피를 내려놓으며 기분 좋게 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도련님이 좋은 분 만나셨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하루는 기분 좋게 일했죠. 일주일이 또 지나 준서가 전화와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유진이 회사 구경 좀 시켜줄 수 있어요? 물론이지. 언제든 오너라. 토요일 오전 10시 준서와 유진이가 회사에 왔습니다. 주말이라 직원들은 거의 없었지만 경비 아저씨와 청소하시는 분들은 계셨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데리고 회사를 보여줬습니다. 여기가 우리 본사 로비야. 저기 보이는 게 직원 식당이고. 유진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우와, 회장님, 정말 큰 회사네요. 직원들이 5만 명이나 되신다고요? 그래, 다들 열심히 일해주는 덕분이지. 로비를 지나가는데 60대 중반쯤 돼 보이시는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계셨습니다. 바닥을 닦고 계셨죠. 저는 멈춰서서 인사했습니다. 아주머니, 주말에도 나오시느라 수고 많으세요. 아주머니가 고개를 들고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에이, 회장님, 괜찮습니다. 회장님 덕분에 좋은 회사에 잘 다니고 있어요. 준서도 인사했습니다. 아주머니, 건강 챙기세요. 아주머니가 고맙다며 다시 청소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계속 걸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상한 느낌에 뒤를 힐끗 돌아봤습니다. 유진이가 아주머니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뭔가 이상했습니다. 차가운 표정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 그보다는 약간 불편한 듯한 표정이었죠. 하지만 준서가 유진이를 부르자 금방 밝게 웃었습니다. 준서야, 여기 정말 멋지다. 저는 아마 제가 잘못 본 거겠거니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회사 구경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준서가 유진이에게 물었습니다. 어때, 우리 회사? 좋아. 다들 밝으시고 행복해 보이셔. 다 아버님 덕분이겠지? 아버님이 정말 훌륭하신 분 같아.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죠. 역시 좋은 아이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명동에 볼 일이 있어서 나갔습니다. 백화점 앞을 지나가는데 멀리서 익숙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준서와 유진이가 함께 백화점에서 쇼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멀찍이 떨어져서 지켜봤습니다. 아들 데이트 방해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준서와 유진이는 명품 매장에 들어가더니 한참 구경하다가 가방을 하나 골랐습니다. 준서가 계산하는 것 같았죠. 계산을 마치고 두 사람이 매장을 나오려는데 26쯤 돼 보이는 젊은 여직원이 유진이에게 뭔가 설명하는 게 보였습니다. 가방 관리 방법이나 뭐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 같았죠. 순간 유진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직원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친절하게요. 그런데 갑자기 유진이가 고개를 돌리더니 직원의 말을 듣지 않고 그냥 가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직원은 당황하며 유진이의 뒷모습을 쳐다봤고 저는 그 모습을 똑똑히 봤습니다. 레스토랑 웨이터, 회사 청소 아주머니, 그리고 지금 백화점 직원. 세 번 다 뭔가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분명 좋은 아이 같은데 가끔씩 나오는 자신보다 지위가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서 보인 태도가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서재에 앉아 책을 읽으려 했지만 집중이 잘 안 됐습니다. 자꾸 낮에 본 장면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준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행복한 목소리로 아버지, 저 유진이랑 결혼하려고 해요. 아버지도 괜찮으시죠? 저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다. 천천히 준비해. 전화를 끊었고 한동안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뭔가 자꾸 찜찜한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유진이는 좋은 사람인데 제가 괜히 오해하는 걸까요? 내심 생각했습니다. 아마 그럴 거야. 사람이 피곤하면 그럴 수도 있지. 유진이는 분명 좋은 사람이야. 저는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잠자리에 들려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비서 김 과장이었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이 밤늦게 전화드려서요. 무슨 일인가? 김 과장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혹시 준서 도련님 결혼 상대분 말입니다. 배경조사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물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는 건가? 제 아는 분이 강유진 씨와 같은 회사에 다녔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이야기? 정확하지는 않지만 강유진 씨가 퇴사할 때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건 아무도 말하려 하지 않더군요. 낮에 본 장면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웨이터, 청소 아주머니, 백화점 직원, 그리고 김 과장의 말.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알았네. 조용히 알아봐주게. 하지만 절대 준서가 알면 안 돼.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제발 내 걱정이 기우이길. 유진이가 정말 좋은 사람이길.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며칠이 지났습니다. 김 과장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유진이의 전 직장, 학교, 살았던 동네. 아무도 모르게 조사를 시작했죠. 저는 평소처럼 회사 일을 했습니다. 준서를 만났고 준서가 하는 유진이 이야기도 아무렇지 않게 들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요. 준서는 요즘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아버지, 유진이가 어제 제 생일 선물로 넥타이 사줬어요. 제가 좋아하는 색깔로요. 유진이가 요리 배우고 있대요. 저 맛있는 거 해주려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좋은 여자 만났구나.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불안했습니다. 김 과장이 뭘 찾아낼까? 아니, 내가 뭘 자꾸 불안해하고 있는 걸까? 2주일이 지나 어느 날 오후 김 과장이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회장님, 일단 공식 기록만 모았습니다. 김 과장이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이력서, 경력 증명서, 학력 증명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겨봤습니다. 명문대 졸업, 대기업 근무 경력, 겉으로 보기엔 정말 완벽한 스펙이었습니다. 학점도 높았고 자격증도 여러 개 있었습니다. 사회봉사 활동 경력도 있었죠. 별 다른 문제 없어 보이는데 제가 김 과장을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김 과장의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김 과장이 서류 한 장을 가리켰습니다. 3년 전 퇴사 사유가 개인 사정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가 이상한가? 보통은 이직, 유학, 결혼처럼 구체적인 사유를 씁니다.
그런데 그냥 개인 사정. 이렇게만 적혀 있으면 보통 회사에서 말하기 곤란한 이유가 있을 때입니다. 김 과장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전 직장 동료들을 몇 분 찾아서 전화를 걸어봤는데요. 김 과장이 잠시 말을 멈추었다 다시 말했습니다. 다들 말을 아끼더군요. 잘 모른다. 오래돼서 기억 안 난다.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다들 뭔가 불편해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좀 더 알아봐주게. 하지만 절대 준서가 알면 안 돼. 알겠습니다, 회장님. 김 과장이 나갔습니다. 저는 서류를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괜한 의심을 하는 건지, 괜한 의심으로 성실한 사람의 뒷조사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 주말 오후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준서가 유진이와 함께 손을 꼭 잡고 집에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저희 다음 달에 약혼식부터 하려고 해요. 준서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직 이 찝찝한 기분을 지우지 못했는데 유진도 옆에서 웃었습니다. 회장님, 잘 부탁드려요. 준서 평생 잘 보필하겠습니다. 저는 억지 웃음을 내보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축하한다. 좋은 생각이다. 하지만 속으로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조사를 계속해야 하는 걸까? 아니면 그만둬야 하는 걸까요? 준서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유진이가 제 쪽으로 다가와 앉았습니다. 회장님, 저 준서 정말 사랑해요. 유진이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평생 잘 보필하겠습니다. 아버님도 잘 모실게요. 시부모님 모시는 게 며느리 도리잖아요. 저는 그녀의 눈을 봤습니다. 정말 진심처럼 보였습니다. 눈빛도 맑았고 목소리도 떨림 없이 진지했습니다. 유진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사실 제 친구들은 재벌가 며느리 되는 거 부러워해요. 하지만 저는 준서가 좋아서 만나는 거예요. 돈 때문이 아니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기분이 좀 이상했습니다. 왜 갑자기 돈 이야기를 할까요?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유진이는 좋은 아이야. 라는 생각을 속으로 삼켰습니다. 준서가 화장실에서 나왔고 두 사람은 또 손을 잡고 웃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아버지, 다음 주에 약혼식장 예약하러 갈 거예요. 같이 가실래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같이 가자. 아들과 유진이가 집을 나간 뒤 저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에 앉아 김 과장한테 조사 그만하라고 할까? 유진이는 좋은 사람이니까. 준서도 저렇게 행복한데.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간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준서만은 제대로 지켜줘요. 그때였습니다. 김 과장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밤늦게 전화드려서요. 어떻게 됐나? 김 과장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전 직장 동료분이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합니다. 김 과장이 잠시 멈췄다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회장님, 그분 말로는 상당히 심각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끼며 대답했습니다. 알았네. 약속 잡아주게. 조용한 곳으로.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상당히 심각한 내용이라는 말이 계속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을 열어 아내의 젊을 적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사진 속 아내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거겠지.
저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조금 후면 알게 되겠죠. 며느리가 될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일주일 뒤 오후 저는 조용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명동 뒷골목에 있는 작은 카페였죠.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김 과장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그 옆에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 앞에 앉으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녀는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커피잔을 두 손으로 꽉 쥐고 있었죠. 제 이름은 이지연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유진 씨와 3년 전 같은 팀에서 일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이지연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친절하고 일도 잘하고 신입사원이던 저한테도 잘해주셨어요. 점심도 같이 먹고 일도 많이 가르쳐 주시고요. 그런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지연 씨가 잠시 망설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1년쯤 지나니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마치 무서운 이야기를 하듯이 손을 떨더니 커피잔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팀장님이 바뀌고 유진 씨가 승진하면서부터요. 이지연 씨가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특히 신입사원들이나 비정규직 직원들한테 라고 말하더니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기다렸어요. 잠시 후 이지연 씨가 다시 말을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회의실 청소하고 계셨어요. 오후 2시쯤이었는데 회의 시간이 3시였거든요. 충분히 시간이 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습니다. 그런데 유진 씨가 회의실 문을 벌컥 열더니 아줌마 뭐해요? 왜 아직도 청소하고 있어요? 우리 회의해야 하는데 라고 했어요. 아주머니가 놀라서 죄송합니다. 금방 끝나요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유진 씨는 팔짱을 끼고 서서 아주머니가 청소 끝낼 때까지 지켜봤어요. 그 표정이 어떤 표정이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지연 씨가 눈을 감으며 말했습니다. 벌레를 보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마치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는 것 같은. 그녀가 잠시 멈췄다가 더 충격적인 말을 이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유진 씨가 아주머니를 지켜보는 동안 손에 커터칼 같은 걸 꼭 쥐고 있었어요. 마치 수 틀리면 해코지를 할 것처럼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날 오후에 복도에서 유진 씨가 같은 팀 동료한테 말하는 걸 들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청소부 주제에 청소를 못하면 어떡하나. 하여튼 세상엔 벌레 같은 것들이 너무 많아. 이지연 씨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충격받았어요. 제가 알던 유진 씨가 맞나 싶었어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마저 말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자기보다 아랫사람이 실수하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줬어요. 예를 들면요. 신입이 보고서에 오타를 낸 적이 있었는데 유진 씨가 그 신입을 불러서 일부러 다른 팀원들 다 있는 앞으로 데려간 다음 거기서 이것도 못해? 머리는 장식이니? 라고 했어요. 오타 하나 때문에요. 이지연 씨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 신입은 그날 화장실에서 울다가 제가 발견했고 그 뒤로 한 달 만에 회사 그만뒀어요. 그녀가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그리고 제일 섬뜩한 건 유진 씨는 항상 자기에게 거슬리는 상황이 발생하면 손에 가위, 볼펜 같은 뾰족한 것들을 꼭 쥐고 있었어요. 저는 테이블을 움켜쥐었습니다. 더 있어요. 이지연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 번은 비정규직 직원이 실수로 유진 씨 책상에 커피를 쏟았는데
그날 유진 씨가 그 직원을 불러서 무릎 꿇고 닦으라고 했어요. 사무실 한가운데서요. 뭐라고요? 네. 모두가 보는 앞에서 무릎 꿇고 바닥을 닦게 했어요. 그 직원은 눈물을 흘리면서 닦고 있었어요. 저희가 말리려고 했지만 유진 씨가 실수한 사람이 책임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이지연 씨의 목소리가 완전히 떨렸습니다. 그 직원은 그날로 그만뒀어요. 병원에 입원까지 했다고 들었어요. 스트레스성 질환이라고요. 저는 주먹을 너무 세게 쥐어서 손톱이 손바닥에 박히는 걸 느꼈습니다. 더 끔찍한 게 있어요. 이지연 씨가 주위를 둘러본 뒤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유진 씨 책상 서랍에 작은 인형들이 있었어요. 여러 개요. 각 인형마다 이름표가 붙어 있었는데 전부 직원들 이름이었어요. 인형이요? 네. 그리고 그 인형들에 핀이 꽂혀 있었어요. 마치 저주 인형처럼요. 한번 제가 우연히 서랍을 열어봤다가 발견했는데 소름이 끼쳤어요. 이지연 씨는 소름 끼쳐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인형들 중에 제 이름도 있었어요. 저는 숨이 막혀 그만 듣고 싶었지만 다 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유진 씨가 왜 퇴사했는지 아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지연 씨가 주위를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회사에 신고가 들어왔어요. 여러 직원들이 익명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요. 그리고 무섭고 섬뜩하다고요. 그래서요? 회사가 조사하려고 했어요. 인사팀에서 면담을 시작했고요. 그런데 유진 씨가 그 다음날 바로 사표를 냈어요. 이지연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권고사직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쫓겨난 거예요. 회사에서도 조용히 처리하고 싶어 했고요. 괜히 회사 이미지 나빠질까 봐요. 저는 등받이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기 내서 말씀해 주셔서. 아니에요. 저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셔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지연 씨가 일어나며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사람 정말 조심하세요.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지만 속은 다른 사람이에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 사람이에요. 말을 마친 그녀가 저에게 조심하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잠시 후 김 과장이 다른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회장님, 이분은 유진 씨가 자주 가시던 식당에서 일하셨던 분입니다. 여성이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저는 그 근처 한 식당에서 3년 넘게 일했어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유진 씨가 자주 오셨어요. 처음 몇 달은 괜찮았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부터 반말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엔 실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다시 데워와. 빨리 좀 해. 이게 뭐야. 이런 식으로요. 그녀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한 번은 음식이 늦게 나왔다고 제 앞에서 젓가락을 테이블에 3개 내리치셨어요. 그러더니 이런 식으로 장사하면 망하는 거 알아요? 라고 하시면서 여성의 손이 떨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희 사장님이 한번 정중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식당에 있던 쇠젓가락을 들더니 저를 한참 노려보시더라고요. 눈빛이 정말 무서웠어요. 그때 한번 난리가 났었고 그 이후로 안 오시더라고요. 하지만 그 뒤로도 한동안 악몽을 꿨어요. 그 눈빛이 너무 무서워서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두 사람의 증언을 듣고 나니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이는 자기보다 높은 사람들에게는 완벽했습니다. 저한테도, 준서한테도, 회사 임원들한테도. 하지만 자기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충격을 뒤로하고 카페를 나와 차에 탔습니다. 김 과장이 운전을 하며 제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준서한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할까요?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왔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평소보다 일찍 회사로 향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 텅 빈 빌딩은 적막했습니다. 최상층 회장실 거울 앞에 선 깔끔한 정장을 입은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68세 재벌 그룹 회장 박동혁.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저는 천천히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청소부 복장을 꺼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이야. 30년 전 아내가 살아있을 때 입던 옷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현장에 나가 직원들과 함께 땀 흘렸었죠. 사람의 진짜 모습은 그렇게 봐야 보인다고 아내가 말했었습니다. 당신 높은 곳에만 있으면 사람이 안 보여요.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작업복은 낡고 먼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세월의 냄새가 났습니다. 거친 천의 감촉이 낯설었고 세월의 흔적이 느껴졌습니다. 미세하게 떨리는 제 손을 다잡고 작업복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김 과장이 들어왔습니다. 김 과장이 들어섰다가 얼어붙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 작업복을 본 순간이었죠. 회장님, 설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준비해주게. 청소도구. 그 아이가 자주 가는 곳들의 동선. 회장님. 김 과장이 다가오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회장님 연세에 너무 위험합니다. 사설탐정을 고용하시죠. 요즘은 신원조회도.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김 과장. 그만. 제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내가 직접 봐야 해. 내 눈으로. 그 아이가 약자 앞에서 어떤 얼굴을 하는지. 한참의 침묵이 흘렀고 김 과장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오후 탈의실. 30년 만에 다시 입는 옷이었습니다. 거울 속 낯선 사람. 은발의 초라한 노인. 대한민국 10대 재벌 박동혁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 모습이면 됩니다. 아무도 알아보지 못할 겁니다. 김 과장이 청소도구를 건넸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유진 씨는 주로 강남 쪽을. 백화점, 카페, 헬스장. 목소리가 자꾸 끊겼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저는 청소부가 되어 일을 했습니다. 강남거리, 백화점 앞. 날이 맑은 날도 날이 굳은 날도. 빗자루를 들고 낙엽을 쓸고 쓰레기를 주웠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소리. 아무도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일하며 유진이를 관찰했습니다. 발레 파킹 직원에게 키를 던지듯 건네는 모습. 카페 직원에게 짜증내며 주문하는 목소리. 특히 노인들을 무시하고 더러워하는 모습. 더는 보기가 싫었지만 마음을 먹은 이상 직접 마주해야 했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저녁, 김 과장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내일 밤 준서 오피스텔 앞에서 대기하겠네. 회장님. 김 과장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괜찮네. 이제 끝을 봐야지. 다음 날 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이 비가 쏟아졌습니다. 빗줄기가 시야를 가렸고 옷은 금방 흠뻑 젖었습니다. 준서 오피스텔 앞거리. 빗자루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청소부처럼. 손끝이 시렸습니다.
고무 장갑 안으로 빗물이 스며들었죠. 그때였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 고급 벤츠 한 대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명품 코트를 입고 하이힐을 신고 우산을 든 유진이가 내렸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저를 위에서 아래로 아주 천천히 훑었습니다. 마치 물건을 보듯이 말입니다. 유진이는 제 얼굴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저씨, 목소리에 온기가 없었습니다. 무시하고 명령하는 톤. 네.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유진이는 자기 발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하이힐에는 진흙이 튀어 있었죠. 아저씨, 이것 좀 봐요. 더럽잖아요.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빨리 닦아봐요.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짜증나게. 한쪽 발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청소부니까 이런 일 하라고 돈 받는 거잖아요. 안 닦고 뭐해요? 빨리요. 폭우 속에서도 그녀의 목소리는 또렷했고 차갑고 날카롭고 잔인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유진이의 구두를 닦았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 무릎뼈가 저렸습니다. 68년 인생, 처음 꿇는 무릎이었습니다. 아니,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아내 영정 앞에서 무릎 꿇었었죠. 그때와 같은 아픔이 밀려왔습니다. 진실을 마주한 복잡한 감정에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이 저에게는 필요했습니다. 이 아이의 진짜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파란 고무 장갑을 낀 손이 떨렸습니다. 유진의 하이힐을 닦기 시작했고 제 손은 빗물과 진흙이 뒤섞였습니다. 비는 계속 제 등을 때리며 재촉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우산 아래서 휴대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좀 더 박박 닦으세요. 이렇게 대충 하면 안 되죠. 돈 받고 하는 일인데 키키. 유진이 발을 움직였습니다. 하이힐 굽이 제 손을 스치며 상처를 냈습니다. 그럼에도 유진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청소부답게 제대로 좀 하세요. 저는 닦고 계속 닦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얼어붙었고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고 계속했습니다. 빗물이 눈에 들어와 시야를 흐릿하게 가렸습니다. 아내의 얼굴과 그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준서만은 지켜줘요. 구두를 다 닦고 일어난 저에게 유진이 지갑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그리고선 지폐 한 장을 던졌습니다. 지폐가 공중에서 낙엽처럼 떨어졌습니다. 낙엽처럼 떨어진 지폐는 바닥에 떨어져 빗물에 젖었습니다. 젖은 지폐를 저는 손을 뻗어 주었습니다. 젖은 1,000원짜리 한 장이 손 안에서 흐물거렸습니다. 이게 이 아이가 사람을 대하는 진짜 방식이구나. 저는 슬픔과 충격에 빠져 고개를 숙이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몰랐습니다. 누군가 이걸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었단 걸. 폭우처럼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우산도 없이 모든 걸 보고 있던 사람이 말을 잃은 채, 얼어붙은 채, 무릎 꿇은 노인을, 구두를 내민 여자를, 바닥에 떨어진 다 젖은 지폐 한 장을, 아버지, 빗속에서 들려온 목소리, 떨리고 부서질 듯 약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 목소리의 주인을 바라봤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은 준서였습니다. 준서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비에 흠뻑 젖어 불쌍한 몰골로 우산도 없이 저를 바라보며 멍하니 그냥 서 있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서야, 아버지, 왜 여기서 이러고 계세요? 준서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파르르 떨리는 입술이 준서의 생각을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흔들리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무릎이 후들거리고 앞이 흐렸지만 꾹 참고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68년을 살면서 느껴본 적 없는 비참한 감정이었습니다. 집으로 가자. 해야 할 이야기가 있어. 빗물을 머금어 축축하게 달라붙은 작업복은 무거웠습니다. 차가웠고 뼛속까지 시리는 듯 했습니다. 저희는 김 과장이 준비해둔 차에 조용히 올라탔습니다. 준서는 마치 넋을 잃은 사람처럼 멍하니 차에 올라탔고 그 모습을 보며 저도 천천히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 안은 고요했고 엔진 소리와 와이퍼가 빗물을 닦아내는 소리만이 귓가를 울렸습니다. 준서는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빗물이 저희의 심정을 대변하듯 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마치 눈물처럼. 저는 아무 말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집까지 걸리는 30분의 시간이 마치 30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집에 도착했습니다. 비는 여전히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서재로 향했습니다. 준서가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서재로 따라 들어왔습니다. 한 발 한 발 내딛는 게 힘들어 보일 정도로 몸도 마음도 지쳐 보였습니다. 앉아라. 준서가 소파에 앉아 몸을 축 느려뜨렸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을 열려 두꺼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일주일 동안 모은 모든 것이 그 서류 봉투 하나에 다 들어 있었습니다. 이걸 봐라. 봉투를 준서 앞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준서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더니 봉투 안에서 서류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유진이의 전 직장 기록, 전 직장 동료들의 증언, 식당 직원들의 증언, 사람들을 하대하던 장면이 찍힌 사진들. 준서는 한 장 한 장 천천히 서류를 넘기며 읽었습니다. 준서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고 손은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서류가 바닥에 툭 떨어졌고 준서는 떨어진 서류를 주우려다가 그 자리에 멈춰 바닥을 그냥 바라보며 제게 말했습니다. 이게 정말입니까? 준서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직접 확인했다. 저는 천천히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 내가 본 것도 그중 하나고. 준서는 믿고 싶지 않다는 듯이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하지만 유진이는 제겐 그렇게 안 했어요. 항상 착했고 배려심 많았고 저한테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는데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래, 너한테는 그랬겠지. 저는 준서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동혁그룹 후계자니까, 재벌이세니까, 너는 그 아이에게 돈이니까. 준서가 움찔했습니다. 마치 맞은 것처럼 몸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봐라. 저는 또 다른 서류를 꺼내며 준서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유진의 부친 회사의 자금 상황 보고서였습니다. 유진의 부친이 운영하는 회사가 2달 내로 부도날 상황이다. 빚이 300억이 넘어. 준서의 눈이 휘둥그레해지며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저는 마지막 서류를 내밀며 준서의 눈을 피했습니다. 아들의 상처받은 눈을 똑바로 볼 자신이 없었거든요. 준서 명의로 된 부동산 담보대출 시도 기록이었습니다. 유진이가 제 인감증명서를. 준서가 목소리를 떨며 말했습니다. 다른 핑계로 받아갔지? 실제로는 이걸 하려고 했던 거다. 내 명의로 50억 대출을 받으려고 했어. 준서가 서류를 내려놓고 손을 부들부들 떨며 이 상황을 부정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아닐 거예요. 유진이가 그럴 리가. 준서야, 증거가 여기다 있다. 내 눈으로 직접 봤잖니.
긴 침묵이 흘렀고 똑딱똑딱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준서가 고개를 들어 붉어진 눈으로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정말 사랑했어요. 정말 유진이가 절 진심으로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정말 좋았어요. 평생 이 사람이랑 살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라면 제 전부를 줘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준서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사랑한 게 아니라 제 돈을, 아버지의 돈을 사랑한 거였군요. 준서가 완전히 무너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소파로 다가가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안아줬습니다. 준서는 제 품에서 마치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어요. 저는 새어나오는 눈물을 닦으며 참았습니다. 나는 아버지니까, 이 아이의 버팀목이니까, 내가 무너지면 안 되니까. 한참을 그렇게 준서와 부둥켜 안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준서가 울음을 멈추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어 퉁퉁 부은 눈으로 저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약혼식은 예정대로 할 거야. 네. 준서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거기서 모든 걸 끝낼 거다. 그 아이와 그 아버지가 우리 가족에게 한 짓을 하객들이 다 보는 앞에서 똑같이 돌려줄 거야. 준서의 흔들리던 눈빛이 점점 단단해지더니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저도 도와드릴게요. 약혼식까지 일주일. 그 사이 유진은 여전히 행복해했습니다. 전화로 약혼식 이야기를 하며 드레스에 대한 이야기, 꽃 이야기도 했습니다. 준서 오빠, 나 정말 기대돼요. 우리 정말 행복할 거예요. 들뜬 목소리로 아무것도 모른 채 웃고 있었습니다. 준서도 평소처럼 유진이를 대했습니다. 웃으며 전화를 받고 다정하게 대화했습니다. 그래, 나도 기대돼. 우리 행복하게 살자.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면 그의 얼굴은 굳었고 눈빛은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한 번은 준서가 제게 묻더군요. 아버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저는 고개를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 가족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지. 약혼식 전날 밤, 김 과장을 불러 물었습니다. 김 과장, 준비는 다 됐나? 네, 회장님. 모든 증거를 약혼식장에 준비해뒀습니다. 영상, 사진, 서류, 증언 녹음 파일. 다 있습니다. 기자들은 20명 정도 올 겁니다. 주요 언론사는 다 포함돼 있습니다. 좋아. 저는 책상 위에 아내 사진을 바라보며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내일이면 끝이야. 맞지? 나 약속 지켰어. 사진 속 아내는 그저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잘했다고 말하는 것처럼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일 겁니다. 약혼식 당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 마음과는 반대되는 아주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오늘 같은 날에 비가 와도 좋았을 텐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김 과장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준비가 끝났는지 확인을 받았습니다. 김 과장은 모든 준비를 끝마쳤다고 보고했고 짧은 통화 후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후 1시, 호화로운 호텔 연회장에는 벌써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200명의 하객들, 화려한 꽃장식, 값비싼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있는 연회장 뒤편 단상에서 연회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대가를 치를 시간이군. 사람들에게도 그 아이에게도 평생 잊지 못할 약혼식이 될 거야. 유진이가 보였습니다. 새하얀 드레스에 정말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겉모습만 본다면 정말 완벽한 신부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그 드레스 안에 숨겨진 추악한 진짜 모습을. 유진의 부친인 강철민도 보였습니다. 만면에 미소를 띠고 하객들과 악수하며 인사하며 곧 재벌가의 사돈이 된다는 기쁨이 얼굴에 가득해 보였습니다. 300억 빚을 해결할 수 있다는 안도감도 보였고요. 준서가 제 옆으로 다가와 물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다. 너는? 준서는 단단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전 아이처럼 울던 준서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오후 2시 정각. 사회자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고 약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예비 신랑 신부 입장하시겠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은 아무도 모르는 듯이 화려하고 밝은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준서와 유진은 카페 뒤를 천천히 걸으며 하객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유진은 주위를 둘러보며 기쁨에 찬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하객들은 박수를 쳤고 카메라 플래시 소리가 약혼식장을 울렸습니다. 유진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곧 재벌가의 며느리가 된다는 것, 그리고 재벌가의 일원이 된다는 것, 자신이 이루어냈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지켜보며 생각했죠. 저 아이에게서 마지막으로 보는 미소였겠구나. 준서는 유진과 대비되듯 마치 로봇처럼 그냥 걸었습니다. 무표정으로 웃지도 슬퍼하지도 않고 그냥 걸었습니다. 그들이 단상에 올라섰고 이제 양가 인사 순서가 되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 손은 떨리지 않았고 긴장되지도 않았습니다. 무미건조한 말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아들 준서가 좋은 사람을 만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유진은 웃으며 고개를 숙여 보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말을 멈추며 하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께 꼭 보여드리고 싶은 영상이 있습니다. 스크린이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순간 유진의 미소가 굳어졌고, 회장님, 이게 무슨... 강철민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며 말했지만, 저는 리모컨 버튼을 눌렀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밤, 어두운 거리, 청소부 차림의 노인이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명품 코트를 입은 여자가 구두를 내밀고 짜증스럽게 그 노인을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빨리 닦아봐요.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짜증나게. 유진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청소부는 이런 일 하라고 돈 받는 거잖아요. 안 닦고 뭐해요? 빨리요. 하객들이 웅성거리기는 소리에 카메라가 청소부의 얼굴을 클로즈업 하더니 누군가 소리치며 물었습니다. 저건 박동혁 회장님 아니세요? 연회장은 더욱 더 술렁였고 유진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입술을 파르르 떨고 있었고 강철민의 얼굴은 시뻘겋게 변해갔습니다. 하지만 영상은 계속되었죠. 백화점 앞 발레 파킹 직원에게 키를 던지듯 건네는 유진의 모습, 카페에서 직원에게 소리치는 장면, 커피 다시 만들어 와요. 이게 뭐예요? 식당에 들어가 젓가락을 테이블에 내리치는 장면. 이런 식으로 장사하면 망하는 거 알아요? 노인을 보며 얼굴을 찌푸리고 코를 막는 유진의 모습. 일주일 동안 촬영된 모든 장면이 흘러나왔습니다.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죠. 저게 뭐야? 정말 저 사람이 회장님을 믿을 수가 없네. 영상이 바뀌고 증인들이 화면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강유진 씨는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들의 목소리는 연회장에 울려 퍼지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청소부 아주머니를 벌레를 보듯 했고
아랫사람을 무릎 꿇리고 바닥을 닦게 하고 저주 인형을 만들어 사람들을 저주하고 강유진 씨는 정말 무섭고 소름 돋았어요. 다른 증언들이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유진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그 자리에 굳어 움직이지도 못했습니다. 강철민이 출구 쪽으로 도망가려 할 때 저는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시죠. 마지막 화면이 떠올랐습니다. 강철민 회사 파산 위기, 빚 300억, 준서의 명의로 부동산 담보대출 시도 기록, 인감증명서 불법 사용 시도, 서류들이 하나하나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강유진 씨는 처음부터 제 아들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제 목소리가 연회장을 울렸습니다. 동혁그룹의 돈을 노린 겁니다. 아들의 사랑을 이용해 돈을 가로채려 하고 저희를 완전히 속였습니다. 연회장이 완전히 술렁이고 유진은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기회를 한 번만.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눈물조차 연기라는 것을. 그때 유진이 갑자기 준서에게로 기어가 드레스를 질질 끌며 준서의 바지를 붙잡았습니다. 오빠, 준서 오빠. 목소리는 절박함으로 바뀌었고 유진은 애원했습니다. 나 정말 오빠 사랑했어. 진짜야. 이건 오해야. 아버지가 시켜서. 나는 몰랐어. 준서는 차갑게 유진을 내려다보고 손을 뿌리쳐버렸습니다. 유진은 바닥에 쓰러진 채로 갑자기 돌변하더니 일그러진 얼굴로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잘못됐는데? 내가 뭘 잘못했어? 청소부는 청소하는 거고 돈 많은 사람이랑 결혼하는 게 뭐가 나빠? 연회장의 사람들은 그저 숨을 죽여 듣고만 있었습니다. 난 그냥 살고 싶었던 거야. 가난하게 살기 싫었다고. 뭐가 잘못된 거야? 유진의 목소리가 전 연회장에 울려 퍼지며 진짜 얼굴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강철민이 입구로 뛰어가 도망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입구에는 이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서 있었죠. 강철민 씨, 경찰관이 수갑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사기 미수와 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안 돼. 아니야. 저 새끼가 우리 딸 유혹한 거라고. 저 인간들이 우리 가족 파멸시키려는 거야. 강철민은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켜 발악하며 소리쳤습니다. 재벌이면 다야? 돈 많으면 사람을 이렇게 해도 돼? 하지만 수갑이 채워졌고 강철민은 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도 계속 소리쳤습니다. 다들 속지 마. 저 인간들이 우리 함정에 빠뜨린 거라고. 기자들, 이거 다 기사로 써. 재벌의 횡포라고 써. 경찰들이 그를 끌고 나갔습니다. 유진도 그때 일어섰습니다. 드레스는 찢어져 있었고 머리는 흐트러져 엉망이 돼 있었습니다. 유진은 하객들을 돌아보며 악을 질렀습니다. 저 사람 말 믿지 마세요. 다 조작이에요. 이거 영상 다 조작이라고요.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녀를 바라보지 않았고 그녀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증오가 가득한 눈빛으로 저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렇게까지 할 거였어요? 사람을 이렇게 망가뜨릴 거였어요? 도끼 가득한 목소리로. 좋아요.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재벌한테 찍히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먼저 우리 가족을 망가뜨리려 했소. 유진이 비웃으며 대꾸했습니다. 후회하실 거예요. 내가 가만 안 둘 거예요. 내가 다 죽여버릴 거라고. 소리치는 유진을 보안 요원들이 끌고 나갔습니다. 유진은 끌려가면서도 계속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에요. 다들 속지 마세요. 나는
유진의 처절한 목소리는 점점 멀어져 갔고 화려했던 연회장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며 기자들이 앞으로 몰려들어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회장님, 한 말씀 해주세요. 준서 씨, 지금 심경이 어떠십니까? 저는 단상에서 내려와 준서의 옆으로 갔습니다. 아버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는 준서의 어깨를 툭툭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끝났다, 준서야. 이제 끝났어. 약혼식이 끝난 다음 날 아침, 세상은 어제의 일로 떠들썩했습니다. 동역그룹 약혼식 파행, 신부 강모 씨의 충격적인 본 모습 드러나, 재벌 회장, 청소부로 변장의 며느리 시험, 강모 씨 부녀, 50억 사기 시도 적발, 신문 일면을 장식한 기사들이었습니다. 서재에 앉아 신문들을 읽고 있는데 김 과장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언론 인터뷰 요청이 50건 넘게 들어왔습니다. 다 거절하게. 우리가 할 말은 약혼식에서 이미 다 했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 과장. 네, 회장님. 유진이 쪽 변호사가 합의 요청해 오면 그것도 거절하게. 봐줄 생각 없어. 알겠습니다, 회장님. 김 과장이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나 유진의 과거가 하나둘씩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에 나와 증언하는 직장 동료들. 정말 이중적인 사람이었어요. 위에는 천사, 아래에는 악마였죠. 그리고 카페와 식당 직원들. 5번이나 커피를 다시 만들게 했어요. 자기의 심기가 거슬린다는 이유로요. 협박하듯 노려보시더라고요. 정말 무서웠어요. 증언은 끝없이 쏟아졌습니다. 유진이 다녔던 헬스장, 미용실, 심지어 동네 마트 직원까지 모두가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2달이 지나 열린 법정에선 유진의 재판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강유진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 수갑을 찬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처참한 몰골로 죄수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최종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강유진은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 했으며 그 과정에서 반인륜적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이에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유진이 무너지며 소리쳤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법정 밖에선 기자들이 몰려들었지만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강철민의 재판은 그 다음 주에 열렸습니다. 사기 미수, 문서 위조, 횡령. 죄목이 줄줄이 나열됐고 판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 강철민은 계획적으로 딸을 이용해 재벌가에 접근하려 했으며 불법 대출, 불법 사기 행각들이 다량 적발되어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재벌의 횡포야. 이건 불공평해. 강철민은 법정에서 소리쳤지만 판결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약혼식 후 강철민의 회사는 부도가 났었고 온갖 채권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회사 건물, 집, 차 모든 재산이 경매로 넘어갔고 한때 중견기업 사장이었던 남자는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그 후로 3달이 지났지만 준서는 집에 틀어박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채로 지냈습니다. 출근도 하지 않았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저는 걱정이 됐지만 마음을 너무 많이 다쳤을 거라 생각하며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제법 흐른 뒤 어느 날 준서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들과 대화를 하고 싶었거든요. 이대로 무너지기만 하는 아들을 볼 수 없었어요. 준서야, 나야. 대답이 없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준서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 보는 눈이 진짜 없나 봐요.
정말 아무것도 몰랐던 제 자신이 한심스러워요. 저는 준서 침대 옆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속아. 너무 자책하지 마라. 사랑을 하면 눈이 멀기 마련이야. 중요한 건 내가 인정하고 진실을 마주봤다는 거야. 준서가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아버지? 천천히 살아.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반년이 지날 쯤에야 준서는 조금씩 회복하기 시작했고, 출근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친구들도 다시 만나기 시작했고, 밝은 아이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주말, 준서가 봉사활동을 간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저 오늘 복지관 봉사 가요. 그래, 다녀와라. 저는 아들이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는 게 보기 좋았습니다. 구멍이 뚫렸던 가슴이 조금씩 채워지는 것 같았거든요. 1년이 지난 어느 날 저녁, 준서가 집에 돌아와 생기 있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할 말이 있어요. 뭔데? 저, 누군가를 만나고 있어요.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누군데?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복지관 봉사에서 만났어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준서가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번엔 천천히 알아가고 있어요. 급하게 하지 않으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좋다. 천천히 알아가거라. 아버지, 준서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저는 정말 끔찍한 삶을 살고 있었을 거예요. 저는 아들의 어깨를 툭툭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당연한 거지. 아버지니까. 그날 밤 저는 서재에 앉아 서울의 반짝이는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책상 위에 놓여있는 낡은 장갑에서 그날의 기억, 폭우 속에 무릎 꿇었던 굴욕적인 그 밤, 손에 쥐었던 젖은 1,000원짜리 지폐 한 장, 물에 빠진 생쥐 같은 몰골로 나를 바라보던 아들의 눈빛, 모든 게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 낡은 장갑을 서랍 깊숙이 집어넣으며 잊지 말자,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진짜 모습을 보자 생각했습니다. 서랍 위 아내의 사진을 지그시 바라보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나 잘했지? 우리 아들 지켰어. 사진 속 아내는 제게 잘했다 말해주는 것처럼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밖은 해가 지고 아름다운 별들이 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일이면 다시 떠오르겠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어디에서 이 사연을 함께 하고 계신지, 그리고 이 사연의 사연자에게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소중한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한 분 한 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구독자 사연이었습니다.